태아그룹의 전략기획실 상공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한유진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애써 외면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이 방 안은 이미 폭풍의 눈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태아그룹의 회장인 한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태아의 몰락을 예고하는 듯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경쟁사 화신의 최민준 회장이 보낸 적대적 인수합병 제안서가 불길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민준은 업계의 포식자로 약점을 보인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태아는 내부 배신자의 고의적인 자금 유출로 인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상태였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최민준의 치밀한 계략임을 직감했다. 자금 확보 방안은 모두 막혔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주요 은행들은 전부 대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와 협력 관계에 있던 투자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최민준 회장이 손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낮 없이 준비했던 모든 비상 대책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유진은 태아그룹의 가장 빛나는 거미자 방패였다. 그녀는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략기획실장 자리에 올랐.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과감한 추진력은 태아를 몇 차례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상대는 자금력과 교활함으로 무장한 거대 포식자였고 유진은 사방이 막힌 철창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회사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 한 회장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총수의 위엄 대신 모든 것을 잃어가는 남자의 처절함이 묻어났다. 유진은 차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노려보며 마지막 한 줄기 가능성이라도 찾아내려 애썼지만 모니터에 떠 있는 숫자들은 냉혹하게도 불가능을 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실장님, 지금 KH 파이낸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비서에게 쏠렸다. KH 파이낸셜, 국내 금융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절대자. 하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곳, 그리고 그곳의 수장, 권지혁. 비서는 유진을 향해 말했다. KH 파이낸셜의 권지혁 대표께서 한유진 실장님과의 1:1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권지혁. 그 이름은 단순한 금융사 대표 이상이었다. 그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자 마이더스의 손이었으며 동시에 파괴자였다. 그가 왜 지금 태아에게 그리고 정확히 한유진에게 연락을 한 것일까?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초대일까? 권지혁은 최민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에 무자비한 결단력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알겠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유진은 강남의 가장 높은 빌딩 KH 파이낸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권지혁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망대처럼 느껴졌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폭풍을 앞둔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방 안의 가구는 극도로 절제되어 있었고 오직 거대한 흑단 책상만이 그 주인의 권위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책상 뒤에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림자 속에 반쯤 가려진 그는 미동도 없이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깊고 차가운 눈동자. 그는 일어서지도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진이 방을 가로질러 자신의 앞까지 걸어오는 모든 과정을 맹수가 먹잇감을 관찰하듯 지켜볼 뿐이었. 앉으시죠. 한유진 실장.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 유진은 긴장을 감추며 맞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지혁 대표님, 태아그룹의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 지금은 애둘러 말할 시간이 없었. 권지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가볍게 쓸어 넘겼. 태아그룹 창립 50주년, 현재 부채 비율 780%, 내일 오전 9시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3천억, 화신 최민준 회장의 지분 확보율 41%, 우호 지분 포함 48%, 한 회장님 측 지분 35%, 이사회는 이미 절반 이상 넘어갔. 맞습니까? 그는 유진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 그가 아는 정보는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깊고 정확했다. 맞습니다. 저희는 KH 파이낸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 어떤 조건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 어떤 조건이라는 말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정면으로 응시했.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유진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민준을 막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무심하게 말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최민준은 태아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신그룹 전체를 흔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 유진의 심장이 희망으로 가볍게 떨렸다. 정말입니까?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이? 유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대출 이자율인가? 아니면 태아그룹의 경영권 일부인가? 그녀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 하지만 권지혁이 내민 것은 두꺼운 투자 계약서나 대출 약정서가 아니었. 그가 책상 서랍에서 꺼내 유진 앞으로 밀어놓은 것은 단 한 장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한 서류였. 유진의 시선이 서류의 제목에 닿았다. 혼인계약서. 시간이 멈춘 듯했.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갑 권지혁, 울 한유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 농담을 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조건입니다. 권지혁이 짧게 대답했. 한유진 실장이 나와 결혼하는 것. 그것이 내가 태아를 구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 이것은 모욕이었다. 아니, 모욕을 넘어선 인격적인 유린이었. 이 남자가 자신을, 그리고 태아의 절박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유진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이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그녀의 말은 권지혁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 모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한유진 실장의 인생과 태아그룹의 생존을 맞바꾸는 거래. 권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유진을 덮었다. 나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로서의 역할, 그뿐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 2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드립니다. 물론 그 대가로 태아는 최민준의 손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KH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겁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 2년. 그녀의 2년. 아니, 그녀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말이었. 아버지를, 직원들을, 그리고 평생을 바친 회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 하지만 그 대가는 그녀 자신이었.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 그저 냉혹하고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평판뿐이었다. 그런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 왜 하필 저저? 유진이 물었. 당신 정도의 사람이면 세상의 어떤 여자라도. 권지혁은 천천히 돌아섰.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 그건 한 실장이 알 필요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원하고 당신은 태아를 구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의 펜을 유진 쪽으로 밀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시계를 확인했. 내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서명하지 않으면 이 제안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그룹은 정확히 9시에 부도 처리될 겁니다. 최민준이 한 회장님을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드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겠죠. 물론 한유진 실장 당신도 마찬가지고 협박이었다. 부드럽지만 가장 잔인한 방식의 협박. 유진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펜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천 개의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수백 명의 직원들의 생계, 그리고 자신의 무너진 미래.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는 그녀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포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 제가 서명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이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살짝 올렸. 말해보시죠. 서명하는 즉시 태하의 부도를 막고 최민준 회장의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시키세요. 내일 아침 태하는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권지혁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조소인지 만족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 당연한 일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의무를 전제로 하니까요. 그는 유진이 펜 끝을 종이에 대는 것을 지켜보았.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을의 서명란에 적어 내려갔다. 한유진. 세 글자가 그녀의 삶에 족쇄를 채우는 순간이었.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권지혁은 이미 다른 쪽 전화를 들고 있었. 나다. 지금 즉시 태하그룹의 유동성 자금 5천억 지원에 그리고 화신그룹 최민준 가지고 있는 자료 전부 언론과 검찰에 넘겨 내일 아침까지 그가 가진 태아 지분 전량을 포기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대했. 유진은 자신이 악마와 거래했음을 깨달았.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한유진 실장. 아니, 한유진 씨. 권지혁이 전화를 끊고 말했.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합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확실하게 진행할 겁니다. 세부 사항은 내일 내 비서가 연락할 겁니다. 그는 유진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 유진은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대한 집무실을 걸어 나오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 재능 있는 전략기획실장 한유진은 방금 죽었다. 이제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소유물, 2년간의 계약직 아내가 되었. 그녀는 아버지를 구했지만 자신을 잃었. 차가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는 아직 몰랐. 이 절망적인 계약이 사실은 지독하게 얽힌 운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 태아그룹은 권지혁의 자금이 수혈되자마자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 최민준 회장은 그가 가진 모든 태아의 지분을 헐값에 내놓고 물러났으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 한 회장과 직원들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대가를 아는 것은 오직 유진 자신뿐이었. 그녀는 아버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 그저 KH 파이낸셜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만 둘러댔.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대가를 치르는 무대 위에 서 있었. 국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이벤트였. 정재계의 모든 거물이 한자리에 모였.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 하지만 이 화려함 속에서 신부 한유진은 웃지 않았.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속복처럼 느껴졌.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딸을 떠나보내는 감동 때문인지 아니면 회사를 구한 안도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인지 유진은 알 수 없었. 그녀는 그저 멍한 시선으로 재단 끝에 서 있는 남자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례사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 사랑, 헌신, 영원한 약속. 그 모든 단어가 유진에게는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 그녀는 권지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 그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주례사를 경청하고 있었.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철저히 계획된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 명백했. 사람들은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라고 수군댔지만 유진은 이것이 정략이 아닌 일방적인 강탈임을 알았. 신랑 권지혁 군은 신부 한유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간결했다. 네, 이제 유진의 차례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 여기서 아니오라고 외치고 도망친다면 상상만으로도 아찔했다. 태아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아버지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 네. 목소리가 기계처럼 흘러나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닿았. 그 차가움이 마치 그녀의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 마침내 주례가 신랑 신부의 입맞춤을 선언했. 유진의 몸이 굳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정해진 각본을 수행하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고 그녀의 입술이 아닌 뺨에 아주 가볍고 차가운 입맞춤을 남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거대한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었다. 유진은 권지혁의 곁에 서서 그의 아내로서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눴. 정말 아름다운 신부님이십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사람들은 입에 발린 칭찬을 쏟아냈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계산이 번뜩였. 유진은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단련된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기계적으로 응대했. 권지혁은 그런 유진의 곁에서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 그는 때때로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둘러 소유권을 표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 그럴 때마다 유진은 소름이 돋는 것을 참아야 했. 그는 완벽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연기에는 단 하나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 그는 그녀를 철저히 자신의 트로피이자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나긴 쇼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어서야 유진은 권지혁의 차를 타고 그들의 신혼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 유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 그녀는 이제 한유진이 아니라 권지혁의 아내 한유진이었. 그녀의 삶은 이제 저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의 불빛처럼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 그들의 신혼집은 권지혁의 집무실이 있던
바로 그 빌딩의 펜트하우스였. 복층으로 이루어진 펜트하우스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고 호화로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 최고급 대리석과 세련된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당신 방은 저쪽입니다. 권지혁이 턱시도 재킷을 벗어 소파에 무심하게 던지며 말했. 그의 목소리는 결혼식장에서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차갑게 돌아와 있었. 그는 넥타이를 풀며 유진을 돌아보았. 내 서재와 침실은 2층입니다.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통보였.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 그녀가 바람바이기도 했다. 내일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도록 하죠. 그는 말을 마치고는 곧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했. 유진은 그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 이것이 그녀의 결혼 첫날 밤이었다. 유진은 그가 가리킨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웬만한 아파트 거실만큼 넓었. 역시나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 한쪽에는 거대한 드레스룸이 있었. 그녀가 미처 옮기지 못한 그녀의 소박한 짐 몇 개가 구석에 초라하게 놓여 있었. 그녀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어던지고 샤워 가운을 걸쳤. 뜨거운 물줄기에도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았.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 높은 곳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유진은 억지로 참아냈다. 우는 것은 사치였.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다. 아니, 선택을 강요당했.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녀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었. 2년. 앞으로 2년 동안 이 황금빛 세장에서 버텨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정확히 7시 50분에 다이닝 룸으로 나갔. 권지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 그는 유진을 흘끗 쳐다보고는 가볍게 고갯짓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식탁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태아그룹 관련 업무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습니다.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 무슨 말씀이시죠? 전 태하의 실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 이젠 KH 파이낸셜 대표의 아내이기도 하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님께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유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 제 허락도 없이. 그녀가 분노를 표출하려 하자 권지혁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제압했.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 한유진 씨, 그리고 계약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태아를 구하는 대가로 내 아내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서로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꽂혔. 그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었. 그녀가 태아에서 이룬 모든 성과, 그녀의 커리어를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 유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 이 남자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무자비한 지배자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고 있었. 그날 이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권지혁이 정한 규칙대로 흘러갔. 아침 8시에 침묵의 식사, 일주일에 2~3번 대외적인 행사에 완벽한 부부로 동반 참석하는 것. 그 외에는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았. 권지혁은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다 되어 돌아왔. 유진은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사실상 감금된 채 시간을 보냈. 유진은 처음 며칠간은 무력감에 시달렸. 하지만 그녀는 한유진이었.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 그녀는 태아의 전략기획실장이었. 비록 지금은 그 직함을 쓸 수 없었지만
그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았. 그녀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 권지혁.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단순한 변덕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관찰하기 시작했. 그가 없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 이 집은 그의 성격처럼 극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 사적인 물건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 서재는 최첨단 보안 장치로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었. 유진은 이 남자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시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 그녀의 고통스러운 희생과 경계심 속에서 유진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 그녀가 경계하는 그 남자의 모든 냉담함과 무자비한 통제 뒤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열망과 집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결혼 생활은 권지혁이 설정한 엄격한 규칙 속에서 기계적으로 흘러갔. 아침 8시의 식사는 그들의 유일한 고정교집합이었지만 그마저도 대화보다는 식기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권지혁은 한유진에게 완벽한 무관심을 보였고 유진은 그 무관심을 깨트릴 의지도 이유도 찾지 못했. 그들의 관계는 화려한 펜트하우스만큼이나 광활하고 텅 비어 있었. 유진은 태아그룹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황금빛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펜트하우스 내 거대한 서재에서 보냈. 책을 읽, 경제 동향을 분석하며 어떻게든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일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 그는 그녀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이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 계약 결혼이 시작된 지 2주쯤 지났을. 유진은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 과거 태아에서 중압감에 시달릴 때마다 겪던 증상이었.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 이 집의 가사 총괄을 맡은 오 여사에게 간단한 녹차나 부탁할 생각이었다. 오 여사님, 혹시 녹차?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여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막아섰. 사모님, 두통 있으십니까?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두라고 하셨습니다. 오 여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급스러운 틴 케이스를 열었.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메웠. 그것은 백꽃차였. 유진의 눈이 커졌. 그냥 백꽃차가 아니었다. 아주 희귀한 야생 돌백꽃을 덮어 만든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편두통이 심한 딸을 위해 특별히 구해주시던 바로 그 차였다. 이 사실은 그녀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몰랐. 아니, 그녀 자신도 지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향기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 이걸 권지혁 대표가. 그녀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잠겨 있었다. 오 여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 네, 사모님. 회장님께서 결혼 전 사모님의 모든 기호와 건강 상태에 대해 아주 상세한 목록을 전달하셨습니다. 이 차는 특히 구하기가 어려워 수소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찻잔을 들고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약 결혼의 상대에게, 그것도 그녀를 경멸하는 듯 보였던 남자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이유가 없었.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일환일까? 하지만 이 차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선 그녀의 가장 개인적인 추억과 연결되어 있었. 유진은 차마 차를 마시지 못하고 그저 향기만 맡고 있었. 그날 이후 유진은 권지혁의 흔적을 의식적으로 쫓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아침 식사 시간 외에는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 그리고 유진은 그녀의 층복도 끝에 있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을 발견했다. 그곳은 다른 방들과 달리 잠겨 있지 않았. 호기심에 문을 열었을 때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 방 전체가 북쪽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으로 가득 차 있었. 그 안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화실이 펼쳐져 있었. 최고급 이젤과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 전 세계에서 공수한 듯한 오일 물감과 파스텔, 드로잉용 목탄까지 모든 것이 방금 막 주인을 기다리기 시작한 새 것이었.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섰. 미술, 그것은 경영학도의 길을 걷기 전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비밀스러운 꿈이었. 아버지를 돕기 위해 태하에 입사하면서 그녀는 스스로 붓을 꺾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 그런데 권지혁이 어떻게 그녀는 부드러운 붓의 모를 쓸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 그녀의 잊힌 꿈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이 공간은 유진을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그녀를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차가운 계약서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 그녀는 그날 저녁 늦게 귀가한 그를 기다렸. 그는 서재로 올라가기 전 복도에서 마주친 유진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할 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피곤하고 건조했. 유진은 용기를 냈. 복도 끝에 있는 방. 하실 말이에요. 그게 뭐죠?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깊이를 알 수 없게 빛났다. 보고도 모릅니까? 화실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 왜? 그런 걸 준비했죠. 유진이 캐물었. 그는 마치 성가신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미간을 살짝 좁혔. 한유진 씨는 내 아내 역할의 대가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태하에서의 직위도 그중 하나죠. 당신이 이 집에서 시간을 견딜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용하든 방치하든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 유진은 그의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 시간을 견딜 무언가라기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녀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 그는 그녀를 견디게 만들고 있었. 그는 그녀의 배경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조사한 것일까? 그녀는 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 그의 무관심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 그 의심은 며칠 뒤 늦은 밤에 확신으로 바뀌었다. 유진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 가정을 넘긴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곧장 2층의 서재로 올라갔다. 유진은 그와 마주치기 싫어 조용히 숨을 죽였. 잠시 후 2층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 서재 문이 평소와 달리 살짝 열려 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다. 물이라도 마시러 가는 척 그녀는 발소리를 죽였.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 권지혁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그래서 그 기레기 이름이 김영수라고 권지혁이 낮게 읊조렸. 위클리 트루스 소속. 맞나? 유진은 숨을 멈췄. 위클리 트루스는 악명 높은 연애 정치 타블로이드였다. 그들이 왜 태아그룹 한 회장님의 10년 전 비자금 의혹 그걸 다시 캔다고. 그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살기가 어렸.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10년 전 사건,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일이었.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건강을 잃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다. 그것은 한 씨 일가에 아물지 않은 상처였. 배후는 역시 최민준이겠지.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포기를 못했군. 권지혁은 잠시 전화기 너머에 보고를 듣는 듯했. 그의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넘쳤댔고 방법은 묻지 않겠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 김영수라는 기자. 당장 처리해. 기사가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니, 애초에 기사를 쓸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그의 손에서 펜을 영원히 빼앗아버려. 유진은 입을 틀어막았. 영원히 빼앗아버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겠다는 선언이었.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정말로 괴물이었을까? 그리고 최민준에게 똑똑히 전해 감히 내 아내의 가족을, 내 장인을 건드려 다시 한번 그 주변을 기웃거리면 다음은 화신그룹이 아니라 최민준 그 인간의 목숨이 될 거라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 유진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을 뻔했. 무자비한 명령, 살기등등한 경고,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 그녀를 계약으로 올가맨 그 남자가 동시에 가장 어둡고 위험한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고 있었. 그는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 권지혁. 그가 자신을 내 아내라고 칭했다. 계약서상의 호칭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단어에 담긴 소유욕과 분노는 유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었.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만함일 뿐인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권지혁은 어젯밤에 그 남자가 아니었. 그는 다시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다. 잘 잤습니까? 그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유진은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야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녀는 대답 대신 신문을 집어들었.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 위클리 트루스의 김영수 기자가 어젯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실상 업계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진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 권지혁의 처리는 이토록 빠르고 완벽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 그는 여전히 경제 지표에만 집중하고 있었. 그 잔혹한 보호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맺은 계약의 상대는 단순한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이었. 그는 얼음벽 뒤에 지옥불을 감추고 있는 남자였. 그리고 그 불길은 지금 명백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김영수 기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은 태아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혔다. 한유진은 그 배후에 권지혁의 냉혹한 힘이 작용했음을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대신 그곳을 비밀스러운 전략기획실로 사용하기 시작했. 태블릿과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권지혁 몰래테아의 내부망에 접속해 최민준의 동태를 살폈. 그녀는 권지혁의 보호를 받아들이는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 그녀는 여전히 태아의 실장이었. 아버지의 회사는 그녀가 지켜야 했. 권지혁이 최민준의 언론 플레이를 막았다고 해서 그 늙은 뱀의 동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라고 직감했. 최민준은 그렇게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 유진은 그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했.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은 유진은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 속보 검찰, 태아그룹 10년 전 비자금 의혹 재수사 착수, 한 회장 출국 금지. 그녀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 권지혁 역시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었. 이게 무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 10년 전 그 사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어머니를 잃게 만든 그 끔찍한 악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언론이 막히자 아예 검찰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그는 권지혁의 아내가 된 유진을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를 다시 겨냥했. 권지혁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는 뉴스를 응시하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 아침 식사 마저 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지금. 유진이 소리쳤. 그녀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달려가고 싶었. 흥분하지 마시죠. 한유진 씨. 권지혁이 2층으로 올라가려다 말고 멈춰섰. 이건 당신 아버지를 겨냥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 권지혁의 아내를 겨냥한 최민준의 도발입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 그는 내가 법적인 문제에까지 개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도박이죠. 그는 그대로 서재로 올라가 버렸다. 유진은 그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속이 터질 것 같았. 그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방관하려는 것인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고 기다릴 수 없었. 유진은 즉시 화실로 뛰어들어갔.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총동원해야 했. 이것은 그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 법무팀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고 10년 전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핵심 증인, 당시의 자금 흐름,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임원의 행적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훑었.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만들었. 그녀는 최민준이 어떤 허위 증거를 내밀었는지 알아내야 했. 하지만 그녀가 움직일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그녀를 가로막았. 1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갑자기 모두 중요한 재판을 이유로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당시의 핵심 증인은 이미 몇 년 전 해외로 이민을 가버려 행방이 묘연했. 그녀가 접근하려 했던 모든 길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미리 차단당한 것처럼 막혀 있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최민준의 뿌리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 그는 지난 10년간 이 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화실의 거대한 캔버스 앞에 주저앉았. 태하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단 한 번도 실패를 몰랐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무력했. 그렇게 며칠이 흘렀. 유진은 식사도 거른 채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내버려 두는 듯했.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의 아침 식사는 자연스럽게 중단되었. 펜트하우스는 다시 얼음장 같은 정적에 휩싸였. 유진은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약 남편일 뿐, 진짜 가족이 아니었. 사건이 터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유진은 수백 장의 자료에 둘러싸인 채 책상에 엎드려 있었. 눈은 퉁퉁 부어 머리는 깨질 것 같았.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화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 여사일 것이라 생각했.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희미한 피로감이 엿보였다. 그는 유진의 처참한 모습과 방안을 가득 메운 자료들을 잠시 둘러보았. 그의 시선은 그녀가 분석해 놓은 차트와 인물 관계도에 잠시 머물렀.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발버둥 쳤다는 것을 알아챘. 아직도 이러고 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 대신 건조한 사실 확인만이 담겨 있었. 유진은 눈물을 닦고 그를 노려보았. 나가요. 여긴 내 공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내 아버지가 위험한데 당신은 방관만 하고 있잖아. 권지혁은 그녀의 비난에도 동요하지 않았. 그는 천천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소형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그녀가 펼쳐놓은 서류 더미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았다. 유진은 의아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 이게 뭐죠? 당신은 엉뚱한 사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 10년 전 배신자. 그는 그냥 꼬리일 뿐입니다. 최민준은 돈으로 그를 매수한 게 아니었죠. 애초에 최민준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으니까. 유진은 숨을 멈췄. 그리고 진짜 배신자는 10년 전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태하그룹 내부에 있으니. 유진은 충격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USB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권지혁이 말을 이었. 10년 전 태하 내부 자료를 최민준에게 넘긴 자금 내역. 그리고 그가 최근까지 최민준의 사주를 받아 이번 재수사를 위한 허위 증거를 검찰에 흘린 녹취록과 비밀 장부까지. 당신 아버지를 기소한 그 검사에게 최민준의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도 포함해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 자료가 아니었. 이것은 최민준과 그 하수인 그리고 부패한 검찰까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그녀가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것을 그는 단 사흘 만에,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 권지혁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당신이 화실에서 헛수고를 하는 동안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향했다. 그 자료는 오늘 새벽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갈 겁니다. 당신 아버님에 대한 수사는 즉시 중단되고 최민준과 그가 매수한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겠죠. 내일 아침 뉴스에는 태아가 아닌 화신그룹의 압수수색 장면이 나올 겁니다.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힘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사용하는 방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의 것이었.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 그리고 한유진 씨,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시죠.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은 그 속에서 희미한 분노를 느꼈. 그것은 그녀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받게 내버려둔 것에 대한 분노처럼 들렸. 당신은 이제 태하의 전략기획실장이기 이전에 내 아내입니다. 당신의 싸움은 이제 내가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 유진은 차가운 USB를 쥔 채 그의 마지막 말에 무게를 가늠하려 애썼다. 권지혁이 나간 후에도 한유진은 오랫동안 화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 그녀의 손에는 최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가 남긴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 당신의 싸움은 이제 내가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편의 가장 완벽한 소유권 주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권지혁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태아그룹에 대한 재수사는 전면 중단되었. 대신 화신그룹 본사와 최민준 회장의 그리고 그와 유착한 검찰 고위 간부의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 화면 속 최민준의 일그러진 얼굴은 유진에게 어떤 통쾌함도 주지 못했. 그녀는 이미 더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 서 있었.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었.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지만 유진은 차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 모든 공은 권지혁에게 돌아가야 했. 하지만 유진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웠고 동시에 그를 이해할 수 없었. 유진의 관심은 이제 최민준에게서 권지혁에게로 완전히 옮겨갔. 그는 왜 자신을 선택했는가? 단순한 계약 결혼의 상대로서 태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가설을 비웃고 있었. 백고차, 비밀스러운 화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향한 맹목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보호. 이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 그가 만들어 놓은 황금빛 세장 안에서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던져주는 단서에 의존하지 않을 터였. 그녀는 전략가였.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그녀의 전문 분야였.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적이자 미스터리인 권지혁은 지금 그녀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화실을 완벽한 작전본부로 삼았다. 권지혁이 그녀의 휴식을 위해 마련해준 공간이라는 점이 오히려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그녀는 최고 수준의 보안 장비로 자신의 노트북을 암호화하고 KH 파이낸셜의 내부망과는 철저히 분리된 가상망을 구축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여야 했. 권지혁의 감시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했. 권지혁을 정면으로 조사하는 것은 자살행위였.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모든 정보는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기로 허락한 것들 뿐일 터였다. 금융계의 신데렐라, 냉혹한 기업 사냥꾼, 베일에 쌓인 은둔의 제왕, 모두 그가 만든 페르소나였. 유진은 그의 과거, 그가 권지혁이 되기 이전의 시간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판단했. 그녀는 그가 자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했. 백고차와 미술, 이것은 그녀의 가장 사적이고 오래된 기억이었. 그가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그 역시 그 시간, 그 공간 근처에 존재했어야 했. 유진은 자신의 과거 기록, 특히 아버지의 대외 활동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옛 서버,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아카이브에 접속했. 아버지 한 회장은 자선 사업에 관심이 많았. 특히 장학재단을 통해 수많은 학생을 후원했. 유진은 태하 장학재단의 수십 년치 수혜자 명단을 샅샅이 뒤졌다. 권지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예상대로였. 그렇다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 10대 시절 아버지를 따라 보육원에 방문했던 희미한 기억. 그녀는 봉사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유독 한 보육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다. 햇살 아이들 집.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곳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밤을 새워가며 오래된 기부금, 영수증과 감사 편지들을 스캔했. 그리고 마침내 15년 전 태하 장학재단의 특별 후원 명단에서 단서를 발견했. 햇살 아이들 집 출신의 한 소년이 태하 재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외 유학을 떠났다는 짧은 기록이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없었. 그저 박군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햇살 아이들 집의 15년 전 기록과 당시 태하 재단의 장학금 지급 내역을 교차 검증했.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 박지혁. 성은 달랐지만 지혁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 하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문제는 박지혁이라는 소년의 기록이 그 장학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입영 기록도 출입국 기록도 없었.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유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 이것은 권지혁의 방식과 닮아 있었.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 권지혁이 그녀에게 넘겨주었던 USB, 최민준을 무너뜨렸던 그 자료 안에는 KH 파이낸셜의 최고 위급 보안팀이 사용한 디지털 서명이 남아 있었. 유진은 그 서명을 역추적하여 KH의 보안 시스템에 아주 미세한 백도어를 만들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벽의 실금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해 KH의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권지혁 개인의 클라우드 서버, 그가 판도라라고 이름 붙인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곳은 수백 겹의 방화벽으로 보호받고 있었. 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개인적인 관심이 오히려 약점이 될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비밀번호 힌트를 찾기 위해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복기했. 백고차, 화실, 그리고 그녀의 생일. 그녀는 자신의 생일과 백고대 영문, 그리고 태아를 조합한 몇 가지 암호를 입력했다.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15년 전 햇살 아이들 집에서 무심코 그렸던 스케치 하나가 떠올랐. 정원의 이름모를 야생화였. 그녀는 그 야생화의 학명을 조합했. 그리고 접근이 허용되었다.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 그는 그녀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의 열쇠로 사용하고 있었. 판도라 서버 안에는 많은 파일이 없었. 하지만 그곳에 있는 파일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 한유진, 프로파일, 최종본, PDF. 그것은 그녀에 대한 보고서였.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순간이 기록된 방대한 양의 자료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습관, 편두통 주기, 심지어 그녀가 대학 시절 썼던 리포트까지.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 지독한 관찰이자 집착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파일의 맨 마지막 페이지, 첨부된 참조 문서 링크가 있었. 링크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되었. 15년 전 햇살 아이들 집의 낡은 마당. 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한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잔뜩 지루한 표정의 어린 유진이 서 있었. 그리고 그 소년, 마르고 까맣고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찬 눈을 한 소년. 유진은 그 소년의 얼굴을 확대했. 그리고 현재의 권지혁의 얼굴과 겹쳐보았다. 골격, 눈매, 붓게 담은 입술. 세월의 풍파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빚어냈지만 그 근간은 명백히 같은 사람이었. 박지혁. 그 소년이 바로 권지혁이었. 그녀의 아버지가 후원했던 고아 소년. 그녀가 기억조차 못하던 그 그림자.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 권지혁은 자신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깊이 알고 있었. 그는 15년 혹은 그 이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태아 장학금으로 유학을 떠나 이름을 바꾸고 괴물 같은 부를 축적해 지금의 권지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무엇인가? 이것은 계약이 아니었. 이것은 그가 15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 태아의 위기, 최민준의 공격. 어쩌면 그 모든 것이 그가 판을 짜기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 그녀는 자신을 구원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깊이 집착하는 남자의 계획에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녀는 화실에 놓인 이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꿈. 권지혁은 그 꿈을 돌려준 것이 아니었.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냉혹한 사업가와 결혼했다고 생각했.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독했.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정, 가장 지독한 실랑을 바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어두운 거실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 한유진은 그 찰나의 빛 속에서 꺼진 태블릿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 충격과 혼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일그러진 낯선 얼굴이었. 그녀는 권지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 15년 전의 낡은 사진 한 장과 박지혁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손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 그녀를 강제로 올가맨 냉혹한 계약자. 그녀의 가족을 무자비하게 보호했던 어둠의 수호자. 그 모든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것은 그녀가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한 소년이었.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 권지혁이 빗물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섰. 그는 평소와 달리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 최민준의 잔당을 처리하는 일이 예상보다 까다로운 듯했다. 그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유진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 아직 안 자고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평소보다 더 낮게 잠겨 있었.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리만치 무겁다는 것을 그도 즉각 알아차렸.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 그녀는 소파 앞 테이블에 스탠드를 켰. 부드러운 조명 아래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하나가 놓여 있었. 화면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떠 있었. 권지혁의 시선이 태블릿에 닿는 순간 그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 수천억의 자금 흐름 앞에서도, 살기등등한 적의 위협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눈동자가 그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지진이라도 만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 박지혁. 유진이 입을 열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감정이 타버린 재처럼 메마르고 공허했.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인가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 완벽하게 굳어버린 포커페이스. 하지만 유진은 이제 보았. 그 가면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동료를 감추려는 15년 전 소년의 당혹감을. 권지혁은 대답하지 않았. 그는 천천히 태블릿으로 다가갔. 그의 손가락이 화면 속 지루한 표정의 어린 유진과 그 옆에 선 반항기 가득한 소년의 얼굴을 쓸었. 그는 눈을 감았. 그것은 긍정이었다. 수년간 쌓아올린 철옹성이 그녀의 가장 예상치 못한 질문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이걸? 그가 겨우 목소리를 냈. 수십 겹의 보안을 뚫고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에 도달한 그녀의 능력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 배꼽차, 화실, 그리고 나조차 잊고 있던 내 과거.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죠. 나도 당신에 대해 알아야 했으니. 권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진을 마주했. 그의 얼굴에서 모든 냉정함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지독한 열망, 그리고 모든 것을 들켜버린 남자의 처절함이 뒤엉켜 있었.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 빗줄기가 그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만들었. 그래, 박지혁. 그게 내 이름이었지. 그가 입을 열었. 당신 아버지가 걷어주기 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름.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어둠을 헤집는 듯 낮고 거칠었. 햇살 아이들 집. 그곳은 햇살 따위는 들지 않는 지옥이었어. 나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 새끼에 불과했지. 그는 유진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 그러던 어느 날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나타났어. 한 회장님은
나에게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보여준 분이었지. 그는 나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 당신은 달랐어. 모든 것이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더러운 마당 구석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지. 유진은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 억지로 끌려간 봉사활. 그녀는 그저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며 이름 모를 들꽃을 그리고 있었. 나는 당신을 지켜봤어.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손댈 수조차 없는 존재. 빛 그 자체였지. 당신이 무심코 그린 그 그림 한 장. 나는 그걸 훔쳤어.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그의 고백에 유진은 숨이 막혔.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태하 장학금으로 유학을 떠났어.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지. 당신을 가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박지혁이라는 이름은 과거와 함께 묻었어. 나는 권지혁이 되어야 했어. 당신의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아니, 당신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그래서 태하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하의 위기, 최민준의 공격, 그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나요? 나를 손에 넣기 위한 무대였냐고. 그녀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분노가 실렸다. 권지혁은 천천히 돌아섰. 그의 눈은 빗속에서 번뜩였. 아니, 그가 단호하게 외쳤. 최민주는 내 계획이 아니었어. 그는 내가 가장 경계하던 변수였지. 그는 유진에게 다가왔. 그의 눈동자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었던 광기와 집착이 불타고 있었. 최민주는 당신 아버지를 증오해. 10년 전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어. 그는 태아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었어. 그는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어. 내가 그 증거를 잡았을 때 이미 그는 검찰까지 움직이고 있었지. 유진은 그의 말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 내가 당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날, 그날 아침 최민준이 당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당신을 마약 스캔들이나 성추문에 엮어 태하의 후계자 자격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짓밟으려 했다고. 시간이 없었어. 그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 내가 당신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을 내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뿐이었어. 법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지혁의 아내라는 자리에 당신은 나를 받아들일 리 없었지. 그래서 강요했어. 태아를 인질로 잡고 당신을 협박했어. 당신이 나를 증오하게 되더라도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 모든 조각이 맞춰졌. 그녀를 올감했던 절망적인 계약은 사실 그녀를 구하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방어 수단이었. 그녀가 느꼈던 냉담함과 무관심은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의 고통스러운 인내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잔인한 방식은 15년간 쌓아올린 지독한 사랑의 발현이었. 당신은, 유진은 할 말을 잃었. 눈앞의 남자는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었. 그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 동시에 가장 헌신적인 기사였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그녀 하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순정의 소유자였. 왜 말하지 않았죠? 말할 수 없었어. 권지혁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 고아 출신의 박지혁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말하면 당신이 나를 믿었을까? 아니, 당신은 나를 경멸했겠지. 나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당신이 나를 경멸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으니까. 그는 그녀 앞에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었. 나는 지난 15년간 당신만을 위해 내 제국을 건설했어. 유진, 당신이 그 화실에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내 가장 깊은 비밀까지 파헤쳐 버렸군. 그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 빗소리가 거셌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속인 남자에 대한 분노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남자에 대한 연민이 뒤섞였. 그녀는 이 남자를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괴물이 아니었. 그는 그저 한 여자를 너무나도 절박하게 사랑한 남자일 뿐이었. 당신은 나를 사랑했군요.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권지혁은 대답 대신 그녀의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려다 공중에서 손을 멈췄. 그는 감히 그녀에게 닿을 자격이 없다는 듯 주먹을 쥐었. 사랑. 그가 쓴 웃음을 지었. 이게 사랑이라면 이건 지옥 같은 사랑이겠지. 당신을 속이고 협박하고 내 곁에 가둬뒀으니까. 그래. 한유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내가 숨 쉬는 이유였. 내가 살아온 목적이었어. 이제 당신은 이 괴물을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의 질문과 함께 천둥이 세상을 뒤흔들었. 천둥 소리가 물러간 자리에 빗소리만이 거세게 펜트하우스를 감쌌다. 권지혁의 처절한 고백은 무거운 정적이 되어 두 사람 사이를 짓눌렀. 한유진은 눈앞의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 15년간 자신만을 바라보며 제국을 건설한 남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협박한 남자. 그는 그녀가 알던 세상의 모든 논리를 파괴했.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 분노, 배신감, 연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떨림까지. 하지만 그녀는 무엇보다 전략가였. 감정에 매몰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해야 했. 당신의 고백은 알겠습니다. 박지혁 씨, 아니, 권지혁 대표. 그녀는 애써 냉정한 목소리를 유지했. 그녀의 목소리에 권지혁은 고개를 들었.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거나 경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유진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 하지만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준 회장 말이에요. 그녀는 핵심을 짚었. 그의 사랑 고백이 지금 당장의 위협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 권지혁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을 되찾았. 그녀가 옳았. 최민준은 부패한 검사와 함께 체포되었지만 그의 거대한 제국은 아직 건재했. 그 늙은 뱀은 수십 년간 정재계의 거미줄을 쳐놓았. 지금은 꼬리 하나를 잘랐을 뿐이었. 맞습니다. 그는 지금 독이 올랐을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 테고 그의 다음 목표는 나와 그리고 당신이겠죠. 유진이 그의 말을 가로챘. 그는 이제 우리가 단순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화실로 걸어가 자신이 분석하던 차트를 켰. 화신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최민준의 인맥도였. 이젠 방어만 할 때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일어서기 전에 뿌리째 뽑아버려야 해요. 권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 절망에 빠져 울고 있던 여자는 사라지고 태아그룹의 가장 날카로운 검 한유진 실장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동맹을 선언하고 있었.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주는 대답이었. 그는 쓴 웃음을 삼키며 그녀 곁으로 다가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가 물었.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 유진은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 최민준의 힘은 화신그룹이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자금에서 나옵니다. 차명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가 매수한 정치인들. 우리는 이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이미 KH의 정보팀이 몇 년간 추적해온 사안입니다. 권지혁이 태블릿을 켜서 그녀의 차트와 연동시켰. 하지만 그는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방식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묘하죠. 그의 화면에는 수백 개의 법인명과 계좌번호가 거미줄처럼 얽혀 떠올랐. 유진은 그 복잡한 데이터를 놀라운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 그녀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에이펙스 개발. 서류상으로는 유망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의 현금 흐름이 비정상적이었. 이 회사, 최민준의 아들 최영우가 실질적인 주인인 곳이군요. 권지혁이 고개를 끄덕였.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합법적이라. 그럴 리가요? 유진은 태아그룹의 전략기획실장으로서 자신이 다루었던 프로젝트 파일들을 떠올렸. 몇 년 전 태아도 이 에이펙스 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뻔했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가 사업성 검토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는 수익 배분 구조가 비상식적이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의 개인 서버에 접속해 당시의 보고서를 불러냈. 여기 그들이 투자금으로 내세웠던 자본은 홍콩의 골드 드래곤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의 자금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죠. 당시엔 더 추적할 권한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가 권지혁을 바라보았. 권지혁의 입가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던 연결고리를 단번에 찾아냈. 골드 드래곤 캐피탈, 그리고 스위스 은행. 그는 즉시 KH 정보팀 수장에게 전화를 걸었. 지금 당장 골드 드래곤 캐피탈과 에이펙스 개발 간의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스위스 은행 법적 절차는 무시해. 내가 책임진다. 24시간 주지. 전화가 끊어지고 화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팽팽해졌.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었.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장 위험한 전략적 파트너였. 유진은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 당신이 박지혁이라는 사실. 아버지께는. 권지혁은 고개를 저었. 아직은 안 됩니다. 한 회장님은 나를 그저 태아의 구원자로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내가 당신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되시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어두워졌. 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만큼은 영원히 떳떳한 사위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받아들였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행동하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하면서 그녀는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그어주는 최소한의 선이었. 그녀는 아직 그의 지독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 그거면 충분합니다. 권지혁은 쓴웃음을 삼켰.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최소한 동맹으로라도 곁에 두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감지덕지해야 했. 그는 지난 15년간 그림자 속에 살았. 그녀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과분한 보상이었.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화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 유진은 태하그룹의 내부 정보와 자신의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했고 권지혁은 KH 파이낸셜의 막강한 정보력과 자금력, 그리고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행력을 동원했.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최민준의 제국을 해체할 시나리오를 짰. 그들은 에이펙스 개발을 시작으로 최민준이 숨겨둔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 유진은 최민준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돈 세탁 창구를 예측했. 권지혁은 즉시 그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투입해 증거를 확보했.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마침내 최민준의 핵심 자금줄인 스위스 비밀 계좌의 주인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 그것은 최민준 본인이나 아들의 이름이 아니었. 놀랍게도 그것은 최민준의 충직한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였.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해온 인물이었.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유진이 읊조렸다. 최민준은 그 비서실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겠지만 과연 그 비서실장도 그럴까요? 수천억 대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단 한 번도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눈이 전략가의 그것으로 차갑게 빛났. 권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 내부 분열을 유도하자는 거군요. 그는 즉시 정보팀에 비서실장의 모든 개인 신상 정보를 수집하라고 명령했. 그의 약점, 그의 욕망,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최민준의 가장 강력한 방패를 그를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만들 계획이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더 거대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 유진은 곁에선 남자를 흘끗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계약자도 정체불명의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는 권지혁이었, 박지혁이었으며 이제 그녀의 유일한 동맹이었. 이 기묘한 동맹의 끝이 어디일지 그녀는 감히 예측할 수 없었. 최민준 회장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쥐였. 한유진과 권지혁의 연합 공격은 그의 숨통을 정확히 조여오고 있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는 KH 파이낸셜의 막강한 힘 앞에 동결 직전이었고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쳤던 비서실장은 검찰의 회유와 권지혁 측의 압박에 넘어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기 일보 직전이었. 정계의 연줄은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 그는 보안 시설이 완벽한 자신의 비밀 벙커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에 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노려보았. 공식 행사에 나란히 선 권지혁과 한유진,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 최민준은 이가 갈렸. 그는 한 회장에 대한 복수심으로 평생을 살았. 태하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지만 권지혁이라는 괴물이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놓았. 권지혁. 그가 으르렁거렸. 그는 처음이 결혼이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단순한 정략 결혼이라 생각했. 하지만 그의 정보원들이 가져온 보고는 달랐. 권지혁은 한유진에게 단순한 경호팀이 아닌 KH의 그림자라 불리는 최정예 요원들을 붙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업 파트너나 계약 아내에게 할 법한 수준의 보호가 아니었. 최민준은 마침내 깨달았. 한유진은 권지혁의 방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 그 얼음 같은 포커페이스의 남자가 유일하게 집착하는 존재. 그래. 그랬던 거였어. 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걸렸. 돈줄이 막히고 법망이 조여온다면 상대의 가장 약한 곳을 치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장 더럽고 잔인한 일을 처리해온 자신의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었. 한유진을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내 앞에 데려와. 그 여자만 내 손에 있으면 권지혁이라도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 이성을 잃은 자의 발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며칠 뒤 유진은 오랜만에 태아그룹 본사를 찾았다. 아버지 한 회장의 건강을 살피고 그룹의 안정화 작업을 돕기 위해서였. 그녀의 곁에는 권지혁이 붙여준 경호팀장, 강 팀장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 펜트하우스에서 권지혁과 밤샘 전략 회의를 한 탓에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전략가 한유진으로 돌아와 있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최 회장. 이젠 끝났어요.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한 회장은 딸의 늠름해진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사위 권지혁의 거대한 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와의 면담을 마치고 태하그룹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 지하 3층 전용 주차 구역은 한산했. 강 팀장이 먼저 주변을 살피고 유진을 방탄 처리된 세단으로 안내했. 유진이 차문을 열고 탑승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 실장님, 강 팀장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던 검은색 밴 2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 끼익 격렬한 마찰음과 함께 밴이 세단을 앞뒤로 가로막았. 동시에 밴의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대여섯 명이 쇠파이프와 테이저건을 들고 쏟아져 나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의 그것이었. 강 팀장과 2명의 경호원이 즉시 유진을 차 안으로 밀어넣고 응사에 나섰. 잠가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강 팀장이 외치며 괴한들과 맞섰.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테이저건의 스파크 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진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권지혁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통신은 전파 방해로 차단된 상태였. 경호원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수적 열세와 예상치 못한 기습에 밀리기 시작했다. 강 팀장이 2명을 쓰러뜨렸지만 다른 1명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팔을 맞고 비틀거렸. 유진은 이대로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경호원이 차단한 문을 스스로 열고 내렸. 강 팀장님,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강 팀장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괴한들의 시선은 유진에게 쏠렸. 그들의 목표는 경호원들이 아니었. 저 여자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유진을 향해 돌진했. 유진은 겁에 질렸지만 무력하게 잡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태블릿 모서리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 하지만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했. 남자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지만 곧바로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감히 그가 유진을 벤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쓰러져 있던 강 팀장이 다리를 붙잡으며 저항했지만 다른 괴한의 발길질에 의식을 잃었. 유진의 눈에 절망이 스쳤. 바로 그때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엔진의 굉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맹수의 포효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어밟기며 켜졌. 유진을 잡고 있던 남자가 눈이 부셔 잠시 주춤한 사이 주차장 입구에서 달려온 검은색 SUV 세대가 멈출 기미도 없이 괴한들의 밴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 화항주차장 전체가 울릴 정도의 거대한 충격음이 터져나왔. 밴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기둥에 처박혔. SUV에서는 방금 전에 괴한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신속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에 검은 양복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KH의 최정예 그림자 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 괴한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 아니, 그것은 제압이 아닌 일방적인 파괴에 가까웠. 그림자 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팔다리를 꺾어 무력화시켰. 유진을 잡고 있던 우두머리만이 유진을 인질 삼아 칼을 목에 겨누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오면 이 여자 죽는다. 그가 발악했. 모든 움직임이 멈췄. 팽팽한 대치 상황. 그때 SUV 뒤에서 천천히 멈춰선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권지혁이었. 하지만 그의 얼굴은 유진이 알던 그 어떤 모습도 아니었.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 그의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살인적인 분노가 뿜어져 나왔. 그 여자 목에서 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이 담겨 있었. 다가오지 말라고 했. 괴한이 소리치는 순간
권지혁의 옆에 있던 그림자팀 요원의 손에서 무언가 쉭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것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에서 발사된 비살상용 충격탄이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칼을 쥔 손목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어 일어났다. 권지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유진에게 걸어갔다. 주저앉으려는 유진을 그가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유진의 귀에 거칠게 들려왔다. 그는 떨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말해봐. 한유진. 그가 그녀의 얼굴과 어깨를 다급하게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그 남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에 완전히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유진은 그제야 그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나 괜찮아요. 유진이 겨우 대답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온기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진 괴한의 우두머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과 살해만이 남았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코트 자락으로 감싸 안은 채 얼어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최민준에게 전할 필요도 없다. 그가 그림자 팀장에게 말했다. 그가 감히 내 것을 건드렸다. 그의 모든 것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그의 분노는 최민준이 아닌 감히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댄 세상 전부를 향한 것 같았다. 그는 유진을 부추겨 자신의 차에 태우며 이 지옥 같은 싸움의 끝을 맺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침묵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을 가득 메웠다. 권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은 격렬한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창밖에 야경 대신 그 지독한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는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 그 서늘한 분노의 이면에 얼마나 뜨거운 집착이 숨어 있는지 비로소 실감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KH 파이낸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권지혁의 비밀 지휘 본부로 향했다. 그곳은 펜트하우스보다 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그의 그림자 팀이 움직이는 심장부였다. 방 안의 공기는 권지혁의 냉혹한 분노로 인해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의 최정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납치범들의 신원과 최민준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선을 넘었습니다. 권지혁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그는 내 인내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화신그룹의 모든 자금주를 동결합니다. 그와 연관된 모든 계좌, 모든 법인을 샅샅이 뒤져 단 한 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요원들이 즉각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때 유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인질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지휘 본부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권지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최민준은 지금 패닉 상태일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남은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할 거예요. 그가 가진 마지막 생명줄이죠. 그녀는 스크린으로 다가가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띄웠다. 그의 돈줄을 막는 동시에 우리가 그에게 유일한 도피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걸어 들어올 함정 말입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녀는 방어가 아닌 완벽한 역공을, 적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일격을 제안하고 있었다. 계속하시죠. 권지혁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유진은 화신그룹의 해외 거래처 목록을 가리켰다. 마카오에 본사를 둔 선라이즈 홀딩스. 표면적으로는 카지노와 연계된 투자 회사지만 사실상
최민준이 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해온 창구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의 경영진을 매수하거나 혹은 이 회사 자체가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꾸며야 합니다. 권재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 좋은 생각이군요. 선라이즈 홀딩스의 실제 주인은 이미 3년 전부터 나였습니다. 최민주는 자기가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 그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모든 판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계획은 더 간단해졌습니다. 유진은 전략가로서의 본능을 되찾았. 지금 당장 화신의 모든 정상적인 자금주를 압박하세요.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탈출구로 선라이즈 홀딩스만 남겨두는 겁니다. 그는 남은 모든 것을 그곳으로 송금하려 할 겁니다. 그가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불법 외환 거래 및 자금 은닉 혐의로 그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자 팀장에게 명령했다. 한 실장의 계획대로 진행해. 검찰에는 납치 미수 사건을 넘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 화신의 본사와 자택을 동시에 친다. 최민준이 공포에 질려 마지막 발악을 하도록 유도해 전쟁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 다음 날 새벽 언론은 일제히 화신그룹의 추락을 보도하기 시작했. 권지혁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KH 파이낸셜은 화신그룹의 모든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했. 협력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주가는 폭락했. 그룹은 몇 시간 만에 부도 위기에 몰렸. 동시에 검찰은 한유진 납치 교사 혐의로 최민준의 자택과 사무실을 덮쳤. 최민준은 자신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선라이즈 홀딩스에 연락했다. 그곳은 그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자금의 최종 종착지였. 그는 남은 모든 재산을 그곳으로 이전시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KH와 검찰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움직였. 그가 자신의 모든 차명 계좌와 비밀 금고를 긁어모아 선라이즈 홀딩스의 지정 계좌로 마지막 송금을 완료한 것은 화신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기 불과 1시간 전이었. 그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공항으로 직행할 생각이었다. 화신그룹 본사의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선 최민주는 전날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초연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안전하게 옮겨졌다고 확신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태아그룹과 KH 파이낸셜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하지만 화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최민주는 그가 열변을 토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 황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그곳을 향해 들어온 것은 투자자들이 아니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최민준 회장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다. 한유진 씨, 납치교사, 검찰 간부 뇌물 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방금 전 실행한 수천억 원대 불법 외환 도피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마지막 혐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민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 불법 외환 도피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발악했. 검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 당신이 방금 전 송금한 선라이즈 홀딩스의 계좌는 이미 3년 전 KH 파이낸셜에 인수되어 대한민국 국세청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모든 범죄 자금을 대한민국 사법망 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최 회장,
최민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 그는 처음부터 권지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 그의 마지막 발악은 유진이 설계한 함정에 완벽하게 걸어 들어간 자살 행위였. 그는 고개를 돌려 강당 뒤편을 바라보았. 수많은 인파 속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 권지혁과 한유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 권지혁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없는 얼음가면 그 자체였. 한유진은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몰락하는 적을 응시하고 있었. 그녀의 눈에는 승자의 기쁨이나 동정심 대신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최민준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처절한 비명에 묻혀버렸다. 수십 년간 업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포식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 대강당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권지혁과 한유진이 서 있는 곳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끝났. 권지혁은 천천히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 그의 눈에 처음으로 지난 15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모든 복수심과 집착이 사라진 순수한 안도감이 어렸.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 유진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겹쳤. 최민준이 무너졌다. 수십 년간 정재계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화신의 제왕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어린 경쟁자와 그의 아내의 손에 허무하게 몰락했.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수사관들의 고함과 주주들의 원성이 뒤엉켰. 그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혁과 한유진은 고요한 섬처럼 나란히 서 있었. 권지혁의 손이 여전히 유진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 그것은 계약이나 위장이 아닌 본능적인 보호이자 승리의 확인이었다.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그들에게 몰려들었. 권지혁 대표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한유진 실장님, 화신그룹의 몰락에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들의 얼굴을 향해 쇄도했. 권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 그는 유진을 자신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끌어당겨 그녀를 플래시 세례로부터 보호했다. 그의 차가운 눈이 경호팀 그림자를 향하자 그들이 즉시 길을 열었. 그는 유진을 감싸 안은 채 그 어떤 질문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 비상구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 차가운 복도에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울렸. 그들은 지하 주차장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 어제 그녀가 납치될 뻔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오늘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 차에 오르고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 하지만 그것은 이 장에서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에 감정이 응축된 고요함이었. 유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차에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의 손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체온이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 그는 눈을 감고 있었. 15년간 그를 짓눌렀던 복수와 집착, 그리고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난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밖은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 거대한 거실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 최민주는 사라졌. 태아는 안전해졌. 그녀를 강제로 곁에 두어야 했던 모든 이유가 사라졌다. 그들의 계약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 권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 그는 일장에서 유진을 협박했던 바로 그 검은색 책상으로 걸어갔. 유진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숨죽여 지켜보았.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계약서가 아니었.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유진 쪽으로 밀었. 혼인 무효 합의서. 그의 이름이 이미 서명란에 적혀 있었. 태하는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15년의 무게를 덜어낸 듯 공허하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했. 최민주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희생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유욕이나 집착이 없었. 오직 깊은 슬픔과 체념만이 자리하고 있었. 이건 내가 서명한 혼인 무효 합의서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한유진 씨,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정체성을 돌려주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당신을 속박했습니다. 당신의 절박함을 이용해 당신을 내 울타리 안에 가뒀죠. 그 위험이 사라진 지금 나는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처절하게 들렸. 그는 15년간 그녀를 갈망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지독했던 집착에 대해 치르는 속죄였. 그는 그녀가 이 종이에 서명하고 그를 떠날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그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 유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 그녀가 챕터 2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이 종이에 서명만 하면 그녀는 다시 태아의 한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 얼음제왕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 있었. 그녀 앞에는 권지혁 대표가 아닌 상처받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남자. 박지혁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와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편두통을 위해 구하기 힘든 백고차를 준비했던 남자. 그녀가 잊고 살았던 꿈을 위해 비밀스러운 화실을 만들어준 남자. 그녀가 위험에 처하자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릴 듯 분노했던 남자. 그의 사랑은 분명 비틀리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세상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헌신적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그가 만든 얼음 감옥은 사실 그녀가 유일하게 안전하고 또 유일하게 완벽하게 이해받을 수 있었던 공간이었.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처와 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합의서로 손을 뻗었. 권지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었.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 찢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 권지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 유진은 그것을 다시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 자유. 그녀가 입을 열었. 당신은 이게 나에게 자유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내 자유는 이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는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 나는 태아를 인질로 잡은 남자에게 강제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속박한 그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나는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를 알아버렸다고요. 권지혁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 나는 권지혁 대표와 계약을 맺었죠. 유진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그의 셔츠깃을 움켜쥐었. 그녀는 그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 하지만 나는 박지혁이라는 남자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그의 오래된 이름을 불렀.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 유진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15년을 그림자 속에서 나를 사랑했어요. 유진이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빛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녀는 스스로 발꿈치를 들었.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포개었.
그것은 2장에서의 차가운 입맞춤도 8장에서의 절박한 포옹도 아니었. 그것은 모든 오해와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선택의 입맞춤이었다. 15년간 응축되었던 그의 모든 갈망과 그녀의 모든 혼란이 그 입맞춤 속에서 녹아내렸. 권지혁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지만 이내 그녀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그녀의 입맞춤에 응답했. 그의 차가운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 그녀를 감싼 그의 파른 감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안식처였.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 지독한 강제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서로를 갈망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 몇 달 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 차가운 미니멀리즘 대신 곳곳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 복도 끝 화실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유화 물감 냄새가 풍겨나왔고 이젤 위에는 그녀가 15년 전 햇살 아이들 집에서 그렸던 그 이름 모를 야생화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유진은 태하그룹의 부회장으로 복귀했. 그녀는 KH 파이낸셜과 태하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며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능력을 발휘했. 그리고 권지혁은 더 이상 자정이 넘어 귀가하지 않았. 그는 저녁이 있는 삶을 배웠. 얼음 제왕이라는 별명 대신 아내 바보라는 비밀스러운 별명을 얻었.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유진을 뒤에서 조용히 껴안았. 그림이 거의 완성됐군. 그가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며 속삭였. 15년 만에 완성했네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당신이 나를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1년 전 그녀가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풍경이었지만 더 이상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 그들의 시작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강요였지만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진심을 발견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그 계약서를 찢어버린 날에 비로소 시작되었다.